네, 3월 27일 월요일 지금은 좆바가 시대 시작합니다. 아유. 정말 월요병. 네. 월요병. 예. 아, 너무 힘들어요, 저는 월요병이. 힘든 월요일 아침이 또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요. 왜 웃어요? 아, 연기력이 날이 갈수록. 네, 무슨 말씀이시죠? 아, 저는 너무 지금. 네. 송소미 아나운서는 지금이 월요일 아침 아닙니까? 아, 맞아요. 저도 맞습니다. 푹 쉬고 나왔더니 너무 행복한.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주말에 뭐 하셨어? 아, 주말에 그냥 집에 있었어요. 뭔가 좋은 걸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아직 잘 안 나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주말 아주 화려하게 보냈습니다. 어떻게 아, 그래요? 보냈어요? 아, 수많은 이성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요? 네. 오! 지금 뭐 바람 얘기하는 시간 없죠? 자기 상상하는 주말을. 네. 네. 전 5번 했습니다. 뭘요? 혼자서? 또 쾌변을요? 혼자서. 나는 쾌변을요 그랬고 너는 혼자서요. 기도를. 기도를. 그치. 우리 목사님 기도하셔야죠. 기도해야지, 목사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합니까? 아, 목사님 다급하셨나봐요. 기도를 끌고 옵니다. 네. 아, 내 친구가 말이죠. 그 공익근무요원 같이 했던 친구가 있는데, 네. 나도 키도 작고, 뚱뚱해가지고 볼품이 없는데, 와, 이 친구, 우리 초소, 네. 공익근무요원 초소에 여자들이 꽃을 들고 오는 거야. 매번 달라져, 여자가. 같은 여자인 줄 알았더니, 봤더니 매번 달라지는 거야. 무슨 능력인 거지? 그래서 내가 한번 밤에 같이 보초를 설 일이 있는데, 네. 야, 너 왜 이렇게 여자친구가 많냐? 했더니, 뭐, 비결이 있지. 내가 한 3시간 동안 꼬셔가지고 드디어 답을 얻어냈는데, 네. 에버리지 4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에버리지가 에버리지가 뭐예요? 평균치. 평균. 죄송합니다. 여러분 영어 뉴스 하는 사람 맞습니다. 야, 놀랍네요. 호주에서 기상 캐스터를 하다 오신 분이 지금 에버리지를 못 알아들으시네요. 저는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영어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요. 연기 전문. 네. 아니, 근데 나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게 가능한가? 아직도 그 비밀이 안 풀려요. 이 새끼가 뻥을 칠 수는 4번? 없을 텐데. 4번 한 번도 인생에서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있었습니까? 4번이요?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원래 다 기본적으로 4번이 기본적으로- 최대치예요? 있을 수 저도 있는 이제 일이구나. 한참 이 혈기왕성하던 시절, 20대 초중반에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가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그렇군요. 젊을 땐 되는구나. 그 이후로는 뭐 시도도 안 해봤고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네, 아니 뭐 정성껏 한 번이면 되죠. 정성스럽게 한 번이면 아니, 되죠. 한 번을 뭘 이렇게 오래 하면 되잖아. 그게 그러니까 이게 다 부족한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정성껏 4번. 그래서 총 7시간. 어. 7시간을. 네. 아니 근데 군대에서 들은 얘기는 필리버스터예요? 이게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근데 봐요. 거기는 군대가 아니야. 아니요? 동호대교 초소야. 동호대교 초소. 어쨌든 상황은 군대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아니, 상황이잖아. 그 친구하고 나하고 뻥을 칠 권력 관계가 아니야. 아니 그냥 권력 관계 없어도 그냥 삶이 뻥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 밤일 관련된 문제는 워낙 남자들은 그냥 허세가 많고 뻥이 많아서 알 다 길이 믿으면 안 없잖아. 됩니다. 맞아. 그리고 이제 4번 뻥이지. 저는 진짜요. 저는 진짜입니다. 뭐야, 나 저는 진짜요. 저는 진짜입니다. 이거 어떻게 뭐 확인시켜드릴 방법도 없고. 진짜 증인을 뭐 어떻게 부를 수도 없고 참 안타깝네요. 야, 그래요. 야, 네. MC 장원을 달리 저도 인생에 한 번. 인생 한 번. 근데 번. 간격도 나름 중요하지 않아요? 간격이 짧게도 4번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월요일 11시. 월요일 11시에 지금. 디테일하게 이렇게 들어갔어. 활기차게 시작을 해도 될까요? 네. 너무 활기찹니다. 네. 아니 뭐 색드립에 시간대가 정해져 있나요? 그럼. 네. 예.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 혈기왕성하니까 활력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근데 그 횟수는 어떻게? 진짜. 횟수는 어떻게? 그거의 횟수 아니에요? 사정의 사정의 수. 횟수. 아, 진짜? 진짜 그렇구나. 처음 들어보신 표정이야. 다시 한번 더 좌절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이사님이 저기서 짜증을 엄청 내고 계시잖아요, 지금. 지금 이거 나오셨어요, 이거. 예, 이거. 알겠습니다. 예. 저놈 새끼들 이거 나왔어. 네. 그래요. 네, 여러분, 하여튼, 이번 주간도, 네. 잘 보내시고. 네. 3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 네. 다음 주 월요일은 또 4월입니다. 네. 네, 그래요. 4월 1일인가요? 네. 4월 1일이 토요일이구나. 4월 1일 토요일 방송. 만우절. 예. 토요일 방송도 우리가 방송한다면 제가 10번까지 해봤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 4월 3일에 뵙겠네요. 예. 아쉽네요. 기회가 네. 날아갔네요. 예, 안타깝습니다. 자, 저희 여론조사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이야, 세상에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나 싶은데, 자, 이 정당 지지도 추이 한번 볼게요. 지난 금요일에 나온 결과인데, 네. 지난 금요일에 나온 결과, 이 다 보여주지 마시고, 저 여론조사만 좀 보여주세요. 예, 다 보여주시면 안 보이지. 예. 자, 도표만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추이. 2월 넷째 주만 해도 말이죠. 살짝, 이제 국민의힘이 앞섰는데. 저 남색깔 진한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3월 첫 번째 주에 이제 붙었고, 그 뒤로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3월 넷째 주에, 민주당이 48.8, 민주당이 34.6. 아니, 국민의힘이 34.6. 네. 죄송합니다. 민주당이 48.8, 그리고,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34.6. 네. 이 14% 아니겠습니까? 네. 14.2% 차이잖아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사실은 여론조사는 말이죠. 투표장에 안 갈 사람들까지 다 답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50%가 넘을 수가 없어, 거의. 대개는 다 아무리 많이 나와도 투표 결과 50%가 넘게 득표하는 사람들도 뭐 45, 46 이렇게까지 나와요. 네. 근데 저렇게 나왔다는 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또 아까 14.2% 포인트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지난 총선 때 네. 민주당이 180석, 그 국민의힘이 거의 100석. 네. 요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격차가 얼마인 줄 아세요?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인 줄 아세요? 그 총선 결과가 그때 나왔을 때 그때 한 10%포인트 정도 차이 나지 않았었나요? 7%. 7%. 7% 포인트였는데 그때는. 그때 이제 결과 그렇게 나온 거군요. 근데 이번은 14.2% 포인트 차야. 네. 이게 말하자면 소선거구제로 내년 총선 치른다면은 민주당이 정말 압도적인 격차로 이길 수 있다. 200석 넘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야 희망회로 그만 돌려. 긴장해야 돼. 이래야 된다고 하시는데 아니 지금 나는 평면적으로 지금 해석할 뿐이에요. 네. 뭐 희망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수치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네, 그런 상황이다. 네. 설명을 해 주신 거죠. 자.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저런 민주당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민주당이 잘해서 나온 수치는 아닌 것 같다. 아니, 그럼 당연하지. 네. 전 말할 나위가 없어요. 네. 자, 그 윤석열이의 그 국정운영평가 추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부정평가가 64.6, 65까지 갔어요. 자, 그 긍정평가는 33.5. 33.5. 그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34.6입니다. 그 오차범위 아니죠? 네. 지금 거의 그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그 지지율은 같이 네. 한 세트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지지율이 오를까요? 국민의힘? 오를 일이 없죠, 지금. 오를 일 없지. 아니, 왜냐면 더 떨어지면 떨어졌죠. 오를 일이 없는 게, 제가 봤을 때 그 전당대회 이후에 이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한 기대치 자체를 아예 그냥 내려놓은 네. 지지층들이 상당한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에 그 한일 정상회담 직격탄이 됐죠. 그쵸. 그는. 네. 자, 근데 이번 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정치 성향으로 봤을 때는 보수가 340표 정도. 네. 그리고 진보가 363표, 중도가 358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이 그 좀 부진했을 때, 네. 국민의힘이 앞섰을 때는 보수가 상대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거는 이제 착시 효과였다. 네. 왜냐?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누구 지지하실 건가요? 물어보면 보수가 계속 전화기를 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 얘기 들으면 바로 끊어버리죠. 뭐야, 끊어버리면 이러고 그러면 그러지. 그동안 몇 문제에 답을 했던 간에 그냥 그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그렇게 좀 지지율이 반짝했던 거는 그건 어떤 뭐 국민의힘이 잘해서 지지율이 오른 게 아니라 응답자들이 국민의힘이 많아서 그런 건데 네. 이번에 보세요. 전당대회 다 끝났지. 음. 민주당이 지금 전당대회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진보하고 그 중도가 네. 답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야? 결국에는 평시에는 네. 이 정도라는 것이고 이대로 내년 총선 때 가게 되면은 결국 보수는 상당히 좀 위태로운 네. 게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추이에서 보면
진보가 더 많네. 이거 과표집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총선 때 투표하러 갈 사람들. 진보가 더 많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회생의 기미가 안 보인다고 저희가 분석을 가능한 이유가 이 지지율,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떨어진 그 시점이 전당대회 이후였단 말이죠. 그때부터 이제 차츰차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사실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이 되면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떨어졌단 말이죠. 네. 그 얘기는 이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이 당은 끝났다. 윤석열 당이다. 이게 뭐 대통령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당이지 당원들의 뭐 이런 의견이나 힘을 받아가는 당이 아니다라는 건 애시당초 느끼고 포기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은 이 지도부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돌아올 일이 사실 네. 거의 없죠. 저 김용민이한테 이 여론조사를 아주 그 디테일하게 네. 분석해 주시는 분, 과외 선생님인데 네. 이분 말씀이 이렇습니다. 지금 저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또 다른 네. 조사들도 그 추이를 보면은 네. 이른바 보수 진보 진영, 예, 절대적 투표 참여 규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선거 임박해서는 네. 꼭 투표하겠다는, 그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이런 네. 사람들, 투표 참여층들을 상대로 한 조사도 따로 하잖아요. 네. 네. 그 이제 추론해 가지고 살펴봤더니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28.7%.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17.3%포인트 네. 앞서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보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에게는 대단히 지금 불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뭐 사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기소했고 또 양부남 전 검사, 그분이 이제 민주당 법률위원장이거든요. 네. 네. 이 변호사 업무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야, 너 이재명 디펜스 하지 마. 검사 출신이면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압박이지 일종의. 네. 게다가 또 뭐 이런저런 또 검찰발 그 이재명 관련한 이런저런 억측들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또 이제 북한 이슈도 지금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 네. 지난 반영이 안 금요일에. 돼. 지금 근데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 또 북한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서해 수호의 날이라면서 또 울컥한 장면 그런 것들 뭔가 저격을 한 거겠죠. 네. 아니, 되지만 아메바가 아니고서는 그 울컥을 그 네. 진정성 있게 울컥으로 볼까요? 네, 아니 진정성이 없다고 바로 느껴지는 게 이제 뭐 이야기하러 무대 단상 위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울컥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처음에 시작이 뭐였죠? 많은 분들이 뭐였지? 뭐라고 했더라 어. 처음에. 뭐 예를 들어 많은 분들 시작하자마자 윤석열이가 울었어? 네. 우는 울진 않고 울컥했어요. 울컥한 척을 하더라고. 혹시 이제 어제 먹은 술이 좀 과해가지고 물론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근데 부부가 쌍으로 연기를 하더라고요. 카메라를 번갈아 가면서 잡아주는데 예. 울컥하고 있으니까 밑에서 김건희도 이거 하고 있는데 김건희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고 웃은 것 같아. 연기를 너무 어색해서. 것 같아요 거의. 그런 거 아니고. 아니 근데 아니 서해 교전 관련해서 그 돌아가신 우리 국군 장병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울컥할 수 있죠. 네. 근데 이 윤석열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네. 정도로 인권 감수성, 생명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럼요. 국민을 생각하는 모습 지금까지 안 지가 보여줬잖아요. 수사하다가 그 자살하게 만든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그리고 아니, 이태원 참사 때조차 그렇죠. 울컥하는 그럼. 모습이 없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지금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라면서 울컥하는 게 진정성이 전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쇼를 한 건데. 쇼한 거죠. 이런 쇼를 또 진실로 믿는 이런 아메바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믿어주고 싶은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아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전같이 그런 표면적인 모습에 이렇게 혹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맞아요. 분명 대부분은 저거 보면서 저 연기한다 이런 생각 할 것 같은 게 MB하고 네. 네. 박근혜가 말이죠. MB 같은 경우에는 천안함,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저 세월호. 그 기자회견하면서 울었거든. 네. 네, 울었어요. 그런데 역시 우리 문성근 배우 성근이 형님이 네. 저 가짜라고 단번에 얘기하시더라고. 왜냐 사람이 울면은요 그 정면을 직시하면서 막 눈물을 흘렸거든.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그런 건 없다는 거야. 예를 들면 진짜 슬퍼서 혹은 뭐 미안해서 뭐 이런 마음으로 운다면은 고개를 숙이고 맞아. 이런다고. 근데
두 눈을 막 부릅뜨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사진 구도를 딱 생각을 한 거죠, 그냥. 네. 보여지는 모습. 그렇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연기 지도가 많이 필요하다. 네. 아니, 급하셨나봐. 이게 빨리 지금 이 한일 정상회담으로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 그리고 보수층에서조차도 이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니까 이걸 잠재우고 싶으니까 자, 뭐 이걸 북한만한 소재가 어딨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단상에 올라가자마자 이제 연기를 시작하더라고. 네. 좀 연설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감정이 북붙다고 모르겠는데 올라가자마자 그런 식이었죠. 맥락이 없어, 맥락이. 우리가 바로 이렇게. 아니, 내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중간에 가서 오려면은 진짜 그는 연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안약을 넣었어. 안약을 넣고 가면 바로 처음부터 아,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어. 눈물 안 나왔어. 올라가면서 말랐어. 바람 맞아가지고.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빨리 했나봐. 네. 그래요. 이런 쇼에 놀아나는 국민이 되지 맙시다. 어떻게 이런 거에 놀아납니까? 네. 자, 그래요. 네. 아니, 그렇게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면, 우리 위안부 피해자분들, 그럼. 강제 동원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는 왜 감정이입을 하지 못합니까? 맞아요. 3.1절 때는 왜 그랬나요? 맞아요. 3.1절 때는 왜 그랬으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그 기분에 감성에, 감정에 이렇게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 사람인 거 우리 익히 알고 있었잖아요. 공감 능력 제로잖아요. 네. 그럼. 아유, 별걸 다 하겠네, 이제 앞으로. 네. 자, 그래요. 하여튼 뭐 지금 여론조사 흐름으로 보면은 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민주당이 잘해서 이런 지지율이 나온 게 아니라는 점. 네. 여기서 혁신을 게을리하고 뭔가 정치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 주도권을 쥐고 이런 기가 막힌 정권에 맞서서 국민들의 민생을 지키겠다 이런 어떤 액션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이 지지율은 그냥 거품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년 총선까지 이 지지율 유지하고 싶다면은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마음을 얻고자 애써야 되고요. 야, 지지율 좋은데 이대로 가면 되겠네. 이러면서 쇄신 게을리하고 또 엉뚱한 인간들 공천하고 아니란 생각 안 되죠. 구태의연한 공천하고 그러면은 네. 구태의연한 공천은 한마디로 수박 공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피똥 쌀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늘 이제 이 점심으로 뭘 먹을지 귀찮아가지고 고르기 귀찮아가지고 김치찌개 집을 가는 저희 동네에 있어요. 거의 매일 갑니다. 일주일에 한 3, 4일은 가는데 맨날 그 시간대 이제 반주하시면서 그 식사하시는 한 60대, 70대 어르신들 네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맨날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시는 걸 제가 이제 의도치 않게 엿듣게 되는데 한 번도 정치 얘기를 안 하셨는데 어저께인가는 그저께였구나. 어저께 점심이었다. 아니군요. 금요일이니까 3일 전 점심이군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래전이네요. 헷갈렸습니다. 오래전이에요. 정말. 3일 전 점심 시간대 갔더니 예. 그 윤석열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정치 이야기를 하시는 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근데 그게 결국은 그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를 하시면서 윤석열 욕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건 진짜 그러면서 영민이야, 영민. 그분들한테도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혹시라도 독도 관련해서 더 다른 문제가 야기되면 자기는 바로 강화문으로 뛰쳐나갈 거라고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시더라고. 물론 그분들이 그 연령대의 어르신분들을 대변하는 분들은 아니지만 또 그게 어떤 약간 변화의 민주당 조짐을- 찍을지는 몰라요. 그건 몰라요. 예. 그건 모르는데 윤석열에 대한 이런 반감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보수 지지층이나 이제 나이 많으신 보수층의 코어 지지층이라고 생각되는 분들 사이에서도 큰 균열이 일어난 건 사실이다. 맞아.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뭐 이야기 나온 김에 한동훈 얘기도 합시다. 네. 한동훈이 이제 차기 여권 주자 1위 아니겠습니까? 네. 야, 이번에 아주 정말 개망신을 당했어요. 정말 똥망신을 당했어요. 네. 아니, 한동훈이 어디 뭐 청문회나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그 말하는 걸로 뭐 이렇게 이슈가 되고 그런 적은 있었는데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는 일마다 똥볼 차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지. 예. 네. 그 재판마다 네. 자기 어떤 자존심이 걸려있는 재판마다 계속 치고 있어. 네. 이기는 네. 게 없어 거의. 심지어 내부적으로 인사 개편안 올렸다가 이상민한테 까이고. 맞네요. 이상민한테 까였어. 네. 그리고 이번에는 권한쟁의 심판도 이제 사법부에 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지난 목요일에 나온 판결은요. 야, 네. 한동훈 너 여기다가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없어. 네. 이 판단을 받았어요. 각하 판단을 받았거든요. 네. 권한쟁의 청구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이제 검사의 그 어떤 권한이 네.
말하자면 박탈당했다. 민주당에 의해서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검찰이 갖고 있던 그런 권한이 박탈됐다. 라면서 이제 헌법재판소 보고 민주당 혼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법안 뭐 과정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 통과된 법안은 하자 없다. 그대로 가. 이런 것이었고 아울러 그러면서 야 검찰 너희들이 무슨 야 너희들은 말이야 그 영장 신청권이 영장이라고 하는 건 구속영장, 뭐 압수수색영장, 뭐 체포영장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헌법에 보장됐다 하더라도 얘 검찰 고유의 권한은 아니야. 그러니까 요 공수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일부는. 그러니까 그걸 너희 권한이라고 해석하지 말라고 헌법에 영장 청구권이 검사한테 있다는 거는 검사가 이렇게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법원의 허가를 득하는 거지 이게 너희들의 권한일 수는 없는 것이다. 고유의 권한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닥쳐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 한동훈이가 왜 이런 거를 헌법재판소에다가 시비를 걸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 결과가 그 나올 거라고는 정말 대부분이 다 예상을 했던 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별로 그 신경도 안 썼잖아. 당연히 이건 한동훈이가 시비 건 거는 뭐 각하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기각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각하까지 됐어. 각하는 아예 논의할 가치도 없다라고 판단을 받은 거예요. 예. 이런 상황에서 그 한동훈이가 뭐 이건 결과를 존중하지만 많이 아쉽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몰랐을까? 몰랐다면 정말 바보고. 근데 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 이러면 행정 낭비지. 게다가 국회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고 이런 사람은 지금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입법부도 개무시하고 사법부도 개무시한 거예요. 지금 본인이 모시는 분이 대통령이 있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무서운 게 없는 거야. 지금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한 게 아니라 본인은 제가 봤을 때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본인들의 그 권력이 서슬퍼러니까 헌재도 눈치껏 알아서 행동하겠지. 코도 맞추겠지. 안 될 일도 자기가 하면 들어주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구나. 그치 결국 자기 된 윤석열이 있으니까. 자신감 그러니까 쩌네. 지금 한동훈이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의 분석은. 제가 이제 스픽스 나가서 또 들은 얘기 있지만 한동훈이가 뭐 국회 가서도 막 노웅래 체포 동의안, 이재명 체포 동의안 때 보세요. 진짜 완전히 서슴없이 얘기하잖아요. 지가 판사야. 그러면서 막 그 피의 사실 막 공표하고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입법부에 그 장관이 입법부의 국무위원이 뭐 무슨 음모론자라느니 거짓말쟁이라느니 뭐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표현했죠. 그 심지어는 뭐 범죄자라느니 이런 말을 마구 쓴단 말이에요. 통상 그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의원이 물어보면은 이거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다 이러거든. 그게 정상이죠. 그냥 마구잡이로 떠들어대잖아. 막 그냥 심지어는 이재명을 막 그냥 잡아야 될 범죄자로. 야. 너희 저 범죄자가 왜 국회에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한동훈.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까불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은 우리 저 김태형 선생님 전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대통령 못 된다. 절대 이런 사람은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다시 한번 확인했고 야 그런데 지금 재판마다 다 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게다가 또 이번에 이명박이가 일본 가가지고 대법원 판결을 부정해버렸잖아요. 이 앞으로의 그 법원 판단을 한번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부글부글 하고 있을 거예요. 판사들이 드러내놓고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진 않지. 그러나 재판으로 말을 하거든. 한번 보자고요. 사실 이 정권한테 사법부가 치이기 시작한 지가 꽤 됐어요. 사찰도 당했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로 부글부글 할 만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뭐 한동훈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자면 사실 정권 초기부터 2인자로 꼽혔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절대 오래 갈 수 없어요. 왜냐면 정권 초의 2인자면은 정권 초의 2인자를 주변에서 가만두진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해서 칼을 뽑았단 말이야. 찔렀다 엉뚱한 데 찌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대권 앞으로 뭐 만약에 4년까지 이제 뭐 윤석열이가 집권할 가능성은 없다고 제가 예고를 했습니다만. 이제만 3개월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달 껴서 조금 더 남았고요. 조금 남았습니다. 미국 동부 시각도 있지. 여러모로. 근데 이제 만약에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을 뿐더러 이미 너무 상처를 많이 입었고 아울러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피를 묻힌 부하한테는 다음을 맡기지 않는다. 그렇죠. 칼로만 쓰는 거지. 네, 그렇지. 그 예전에 정우용 장세동도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한 노태우가 이제 자기 대권을 이어받았고 그 한동훈은 다음에 볼 일이 없고 게다가 결정적으로 윤석열은 자기 페민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술같이 마시는 사람으로 한동훈이 또 술을 안 먹어. 네. 잘 됐어. 이게 윤석열이 조국 전 장관을 쳤기 때문에 한동훈이 이재명을 치면 약간 비슷한 로직으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좀 달라요.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 정권 밑에서의 검찰총장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반기를 들고 네.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권력에 굴하지 않는 듯한 사람으로 비춰졌었단 말이야. 그쵸. 당시에는. 근데 한동훈은 달라. 위에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는 상태에서 그 밑에 2인자로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냥. 이재명 대표를 계속해서 사법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건 자기주도적인 모습이 아니라 시키는 거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맞아. 2인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이건 절대 그냥 칼잡이로만 그냥 칼로만 보이지 절대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저기 그 의원들하고 일문일답할 때 보세요. 저기 뭐 본회의장이나 저 상임위원회 그 법사위원회 회의장이나 뭐 그냥 완전히 그 사춘기 소년처럼 발끈발끈하고 막 그냥 너무 뭐 어려워. 말할 때마다 들썩들썩 하는 것 같아. 여기 안에 열기가 막 이렇게. 열받아. 어우, 씨. 그거 참, 아유, 막 이렇게. 이렇게 들고 손으로 한번 닦고. 네, 하여튼 그래서 뭐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아니, 그냥 내가 봤을 때 관종에 그냥 사람들이 보수 언론이 빨아주면 그거에 취해가지고 맞아. 그냥 딱 맞았어.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저 해외 출장 나갈 때 그 책 든 꼬라지 보세요. 전쟁사. 그렇지, 그렇지. 네, 그것도 거울 앞에서 얼마나 꾸몄을 거야. 눈에 잘 띄는 책으로. 이거 책 이렇게 해야 잘 보이나? 원서처럼 보여야 될 텐데 이러면서. 요거 이제 출장 가는데 자, 이게 이지랄을 존나 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은 누가 될까 차기 네. 여권의 대선 주자. 진짜 상상할 사람 1도 없네. 김건희. 두고 봅시다. 지지율이 너무 낮지 않아?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지지율이 뭐 지지율을 조사한 적도 없는데. 아니. 아니 누가 작심하고 약 빨고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 김건희를 차기 대권 주자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 아니 아마 민주당에서는 1등으로 나올 거야. 그렇게 나오라고. 아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법한 것이 윤석열이 그 대권 주자로서 지지율 이거 나온 게 대선 전에 얼마 안 됐을 때예요. 6개월인가 전부터 그 전에 뭐 자기 넣지 말라고 막 쇼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대선 주자로서 이제 손꼽히기 시작한 게 7-8개 길어야 7-8개월 전이야. 정말. 아니 근데 약간 그 선민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엘리트주의에 쩔어있는 그 극우 보수들이 과연 김건희 인정을 할까요? 인정을 안 할 것 같은데. 인정이 하게 만들면 되지. 지금 뭐 저기 뭐 가면은 얼마나 김건희가 실세라고 해서 환영받는데. 아니 뭐 지금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사실 좀 시기상적으로 섣부를 수 있지만 우리는 계속 얘기합시다. 예,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녀를 북돋아 줍시다. 예. 그 나쁘지 뜯어줍시다. 않아. 나쁘지 않아. 민주당은 나쁘지 않아. 저는 응원합니다. 예, 예. 저는 응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광고를 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말이죠. 예. 자, 첫 번째 광고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허닥 프렌즈의 닭가슴살 통통 아, 소시지를 닭가슴살이 나왔어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 네, 김용민닷컴 입점 제품 중에 허닥 프렌즈가 오빠닭이 있습니다. 나왔어요, 오빠닭. 네, 아이고, 닭가공품식품으로 꽤나 유명한 업체잖아요. 네. 닭가슴살 소시지, 닭가슴살 떡갈비, 닭가슴살 치킨볼, 닭가슴살 큐브까지 오, 소시지가 다이어트와 나왔어요. 뭐 닭가슴살을 퍽퍽하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가공한 제품들 판매 중에 있습니다. 오호. 오늘은 닭가슴살 통통 소시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굉장히 먹기 편하게 꼬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오리지널, 할라피뇨, 갈릭, 뭐 콘치즈, 숯불 갈비 맛까지 총 5가지 중에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식감도 야. 굉장히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라서 닭가슴살은 진짜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약간 야. 프라이드 소시지 같기도 하고. 육즙이 와. 기가 막혀. 아주 그냥 진짜네. 쭉쭉 빨리네. 근데 이게 닭이라는 거잖아요. 아, 네. 닭가슴살이 이렇게 안 퍽퍽하고 맛이 어떠세요? 맛있어. 그냥 소시지 맛이야. 저는 이런 편의점에서 파는 이런 소시지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 그 밥 먹기 힘들 때 시간 없을 때 이런 걸로 식사 때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아, 맛있다. 정말 좋아요.
자, 맛있다. 5팩에 7,400원밖에 안 합니다. 5개 7,400원. 네. 15개 하시면 29,900원이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편의점에서 파는 그 소세지 비해서 얼마나 싼 거야, 이게? 그거 막 1,500원, 2,000원까지 하거든요. 야 그러네. 이게 단백질이 14g이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일 단백질 그 필요량의 25%니까 이거 하나만 먹어도 하루에 먹어야 될 권장량, 단백질 권장량의 4분의 1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와. 아니, 집에서 다이어트 그거는 한다고 이제- 맨날 닭가슴살 드시기 힘들잖아요. 네. 그럴 때 이렇게 소세지로 한번 먹어보고 또 다른 날은 다른 걸로 먹어보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 좋아요. 단백질 소세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다른 브랜드 걸 먹었었는데 이제 바꿔야겠네요. 이게 훨씬 맛있네. 맛있어. 네. 야, 이 육즙이 아주 너무 좋아요. 이 소세지에 육즙 없으면 진짜 먹기 그죠? 힘들거든. 특히 닭가슴살은 또 육즙이 많이 없으니까. 맞아요. 이건 정말 부드러우면서 뽀득뽀득하게 맛있는 맛입니다. 야, 그 숯불갈비 맛인데, 진짜 숯불갈비 맛이네. 아유, 이게 케찹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소스 이게 살 빼려고 이렇게 먹는 건데 소스는 좀 그럴까? 그냥 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또 이거 할라피뇨 야. 먹고 있는데 매콤하니 좋네요. 전 갈릭, 약간 짭짤한 느낌이 들면서 맛있고요. 네. 콘치즈 맛도 있네요. 그럼, 오늘은 완전히 다이어트 패키지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지금 저희가 닭가슴살 통통 소시지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이번엔 아이스 원물 간식 군고구마와 단호박팩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와. 요렇게 군고구마하고 단호박이 팩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거를 그냥 데워 드시면 되거든요. 우리 네. 다이어트용으로 드시기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원래는 막 고구마 매번 삶고 하기 되게 번거롭잖아요. 네.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딱 한 팩으로 한 팩이 하나 그냥 한 끼 이렇게 딱 와. 드시면 되는 거예요. 네. 단호박 하나 딱. 기가 막히네. 자, 자연 해동된 아이스 군고구마와 단호박 아이스크림처럼 굉장히 부드럽고요. 네. 달콤합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간편식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네. 고구마가 또 복합 탄수화물이잖아요. 이게 흡수 속도가 느려서 근육 합성과 다이어트에 정말 좋습니다. 밥 대신에 고구마만 꾸준히 섭취해도 정말 효과가 좋고요. 네. 쫀득한 달콤함이 좋으시면 아이스 군고구마를 드시고요. 달콤함과 고소함을 같이 원하시면 아이스 단호박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최대 17% 할인율을 보이고 있고 네. 딱 일주일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그 어떤 첨가물도 없이 딱 군고구마와 단호박만을 먹을 수 있는 제품 뜯어서 한번 볼게요. 아이스. 아이스 고구마는 진짜 신기하다. 그쵸? 처음 먹어봐야죠. 또 이게. 아이스 고구마. 항상 고구마는 쪄서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다라는 약간 선입견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자연 해동된 상태에서 약간 차가울 때 먹어도 맛있다는 거잖아요. 찌를 까서. 아니 이거 야. 진짜 집에서 딱 얼려서 이거 뭐야 그냥 아이스크림인데 이거? 아이스크림이야, 아이스크림. 어. 네.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 야, 허닥이 아주 뭐 전국을 찌르네. 다이어트 식품에 전국을 찔러요. 네. 아 진짜 맛있네요. 오븐에 빠진다입니다. 오븐에 오빠다. 빠진다. 오빠다. 예, 요건 죄송합니다. 오빠닭이에요. 네. 좀 전에 먹은 거는 허닭 프렌즈였고 요건 오빠닭. 네. 근데 닭가슴살이랑 같은 고구마 회사 원래 아니에요? 다 먹어야 돼요. 다 같은 회사. 같은 회사예요. 아 그래요? 이름만 바꾼 거구나. 진짜 달다 근데. 와. 단호박도 있어요, 여러분. 단호박은 조금 더 단맛이 좀 덜한데 대신 조금 더 고소합니다. 맛있는데? 아, 정말 맛있다.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예, 예. 와. 다이어트용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 삼시세끼 다이어트 한다고 매번 고구마만 먹을 수도 없고 매번 단호박만 먹을 수도 없잖아요. 네. 단호박, 고구마, 닭가슴살 번갈아 가면서 드세요, 여러분. 네, 그렇죠. 고구마 샤베트 같아. 단호박도 하나 좀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좋아요. 단호박도. 예. 어이구. 이것도 이제 아이스네, 아이스. 네. 신기하다. 아이스. 그러니까 예. 어떻게 이거 이렇게 맛있지? 그치? 오, 그냥 아이스크림 같아. 맛있어. 진짜 샤베트 같아요. 이게 여름철에는 또 뜨겁게 먹는 거 물론 이제 식혀서 드시면 되긴 하지만 삶고 난 다음에 이제 뜨거운 거 먹는 거 여름에는 좀 힘들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거 그냥 자연 해동 시켜놓은 거 그냥 꺼내서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맛있냐면요.
오븐에다가 노릇하게 구운 다음에 급속 냉동을 한 거예요. 아, 급속 냉동을 했구나. 그래서 이 맛이 안 사라지고. 오븐에 구운 상태에서 차갑게만 한 거야. 너무 맛있죠. 난 걱정했던 게 혹시라도 식감이 좀 서걱서걱해서 얼면 좀 그렇잖아요. 그 식감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 근데 맛있어. 서걱서걱한 느낌이 없어요. 아, 이런 맛있다. 이런 식감은 처음인 것 같아. 단호박은 달지도 않고 단호박이지만 딱 먹기 좋네. 여러분들 진짜 맛있다. 포만감 운동하시는 있고. 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요거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 이거 아, 진짜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다이어트 지금 봄이잖아요. 이제 여름을 네.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름 준비 다이어트는 허닥 프렌즈의 닭가슴살 통통 소시지 그리고 오바닥 아이스 원물 간식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 진짜 맛있는데? 야, 나 오늘 할 게 다 했다 여기서. 딱 건강식으로 딱 끝내네 나. 전 앞에 밥을 먹고 왔는데도 맛있어요. 같이 먹고 왔거든요 밥을. 근데 막 먹을 것 같아요. 아침을 같이 드셨나 봐요. 아 맞다 오늘 월요일이지. 아침을 같이 어디서? 어떡하냐 섬이 아니라. 아침을 이거. 뭐 어디서 무슨 변명이라도 해봐요. 집 앞에 집 앞에 나오면서. 나오면서 미안하다 섬이. 배고파서 아침 먹고 왔어요. 허기가 지더라고요. 네, 그래요. 원래 끝나고 먹는 게 진짜 맛있잖아요. 농담이에요, 여러분. 예, 이거 위험한 애네. 농담이라고 그러지 농담. 농담. 송혜교 스타일로. 아, 여러분. 농담. 농담. 네, 농담. 네. 자, 식사 맛있게 하셨으면 네. 비타민 드실 차례입니다. 비타민 먹어야지. 네. 비타민 좀 드릴까요? 네. 하나씩 한번 드셔보세요. 하나씩 드시면 되고요. 온 가족 종합 비타민 챙기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제품에 꼭 주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균형 잡힌 건강을 위해서 품질은 더하고 거품은 쫙 뺐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 멀티 비타민 N 미네랄입니다. 1일 1정 하루에 한 알만 드시면 되고요. 60정 2개월 분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개월 분량에 15,900원밖에 안 하고요. 아니 한 알이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고민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타민 13종이 들어있고 미네랄 10종이 들어있습니다. 아이고, 필요한 네. 거는 정말 없는 것 빼고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복잡한 유통 과정이나 불필요한 광고 비용으로 인한 가격 거품은 쏙 빠졌습니다. 종합 비타민은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네. 좋습니다. 아,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네. 미디어 시럽은 장재원, 아. 노엘 아빠, 네. 노엘 아빠 이야기입니다. 또 뭔 일 있나요? 함께 보시죠. 장재원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예. 이전에 그 두산대 의전은 이 딸의 합격 수기입니다. 수기에서 나오는 두산대 의전은 스펙 9가지입니다. 이 9가지 중에 6가지가 가짜이거나 부풀려졌다는 것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케냐에 후보자. 직접 가고 어쩜 우간다에는 그렇게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나 따님이나 깜찍하게 거짓말을 합니까? 딸이 거짓말하네요. 지금부터 불법과 반칙과 특권으로 딸에게 의사 자격증을 안기로 하는 딸의 가짜 인생을 만든 우리 분명히 국민들은 밝혔습니다. 더 깨끗하고 더 흠이 없고 더 반듯한 법무장관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23년 전에 음주사고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정도의 얘기 가지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혹만 지속될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끄러워서 신분을 속였다는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많은 분들이 신분을 밝히고 해임, 강등, 파면까지 당했습니다. 청장 후보자께서는 신분을 속였기 때문에 오늘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다른 분들은 신분을 속이지 않았기 때문에 강등되고 해임되고 경찰의 옷을 벗은 분들도 계십니다. 맞지요? 공무원 신분임을 숨기고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 당시에 직업이라고 물어봤겠죠, 조사관이. 예, 그럼 무직이라고 대답했습니까? 허위 진술한 겁니까? 진술하고 난 다음에 도장 찍죠.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라고. 도장 찍으셨죠? 지장을 찍어도 도장을 뭐 찍었는지. 하여튼 도장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이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 경찰이 확인해보니 면허 취소 수준. 경찰은 장 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장 씨도 처음엔 30대 남성을 운전자로 지목했다가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사건 무마를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제시한 것으로도. 딸이 거짓말했네요. 일주일 동안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아니 위원장 이야기 들으세요. 문 닫으세요. 방어. 경위 문 열어주지 마세요. 에이. 내가 나가려고 그래요. 아니, 거기는 나 밀었어요? 국회의원을 밀어?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개시라는데 밀어? 여기 영상 가지고 있는 계시죠? 아니 왜 없는 국회 직원들 겁박을 합니까? 아니 화피할 게 있으면 부당하지 하세요. 정상적으로 개시라는 국회의원을 밀어? 나는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선관위 사무처장 일어나세요. 뒤로 가요. 뒤로 가세요. 사무총장 복귀하세요. 아니 제가 국회의원 11년 하면서 위원장의 허락 없이 이석하는 피감기관장 처음 봅니다. 사무총장 뭐하는 사람이에요? 의원이 지휘하고 있는데 이석하요? 이러세요. 나가세요. 바른 대로. 국회를 뭘로 보는 거지 지금?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이석을 해요? 선관위는 국회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사무차장 앞 옆에 오세요. 총장 옆에 오세요. 누구 멋대로 거기 앉아요? 사무총장.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이석을 해요? 누구라고 하고 지정했어요? 답변해보세요. 무슨 좀 오해가 좀 있었던 것 무슨 같은데요. 오해가 있어요? 제가 좀 메모 받기를. 누가 메모했어요? 일어나세요. 선관위 사무총장한테 있어도 된다고 메모 돌린 사람 일어나세요. 누구예요? 누구한테 메모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알아보세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진상 파악하세요. 누구예요? 그 뒤에 선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재정과장 기획재정과장이 죄송합니다. 위원 들으세요. 위원장 허가 없이 의원들이 발언한 도중에 이석한다는 메모를 당신이 상임위원장이야? 들어! 어디서 배워본 거예요 지금? 국회를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배워본 거예요 지금? 벤츠가 이제 AMG GT라는 3억 좀 덜 되는 차를 샀습니다. 20살에 참 많은 거를 이뤄냈는데요. 어디서 배워본 거예요 지금? 어디서 배워본 거예요 지금? 네. 자, 미디어 실업. 노엘 아빠라고 요즘은 불리죠. 본인의 이름보다는 아들의 이름에 아빠로 불리고 있는 장제원 관련된 미디어 실업 보고 오셨습니다. 혹시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족바가를 다시 보셔서도 되고요. 아니면, 자, 저희 채널이 따로 또 준비가 되어 있죠. 평화나무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따로 영상 올려놨으니까요. 거기서 미디어 실업만 따로 보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코너 이끌어가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우리 전재원 왜 저런 국회에서도 이런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해봅니까? 가만히 계세요. 자, 어디서 배운 모르세요? 툭툭을 아파. 가만히 계세요. 말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심리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심리를 안정화시켜 주시는 우리 김태형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처음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태형 소장님. 예. 오랜만에 봬요.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근데 좀 약간 멋스러워지셨습니다. 염색을 하신 건가? 어저께 이발을 했는데요. 네. 그거밖에 그런가요? 책이 잘 나가서 좀 부자가 되셨다든지 뭐. 요즘 좀 여기저기 속된 말로 좀 잘 팔리시거든요. 바쁘세요. 바쁘시죠? 네네네. 본업에 집중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책 쓰시는 거 어떻게 잘 돼가고 계십니까? 책은 다 써서 네. 3월 달에 하나 나올 것 같고 네. 5월 달에 하나 나올 것 같고요. 아이고. 예. 네. 다음 달부터 또 써야 됩니다. 계속해서 또 책을 쓰시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방송 일 하면서 책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예전에 그 이현세 만화가 그분이 이제 한참 때는 그분이 만화를 연재하는 신문에 부수가 최소 2만 부. 2만 부. 근데 우리 김태형 소장님은 한번 나오시면은
조회수가 3만 회가 달라집니다. 플러스 3만 회. 네. 그 정도 티켓 파워가 있으신 우리 김태형 소장님 모처럼 모셨습니다. 네. 예. 그 3만 명만 책을 사도 책 대박 아닙니까? 책은 안 사십니다. 이미 시장 조사가 끝났습니다. 아니 이게 사람들이 시장이 책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이게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맞아요. 책이. 네, 방송 유튜브는 공짜인데 네. 책은 돈 주고 이제 사야 되니까. 그치. 네. 요즘 불경제 아닙니까? 사실 책을 사도요 잘 안 읽어요. 네. 내가 어떤 책을 냈는데 정말 야심작으로 책 한 4분의 3쯤 됐을 때 정말 폭탄 발언을 씌웠거든. 네. 책이 또 제법 팔렸어. 근데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야. 어. 그거 읽으면은 분명히 논란이 되든지 뭐 화제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아무도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까지 못 읽은 거 아니에요? 출판 기획자는 야, 이거 저기 만약에 소송 들어가면은 이거 진짜 소송 들어오면은 대책 없을 텐데 뭐 그랬거든.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어요. 소송이 안 들어와. 아니, 그러니까 그런 폭탄 발언, 이 이슈가 될 만한 발언은 수학의 정서로 치면 앞에 집합에 넣어놨어야 되는데 형님이 저걸 약간 미적분에 넣어놓으셔가지고 미적분까지 가는 사람들은 잘 없거든요. 특히 문과 같은 경우는 집합도 다 안 봐요. 맞아. 네. 머릿말에라도 남겨주셨어야죠. 내가 예전에 저 수학 때 집합하고 행렬만 풀었는데 나머지는 뭐 수포자니까 거의 찍기만 했지. 그 다음은 이제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는데 거기까지도 안 가셨군요. 안 갔어. 그것도 저 주관식 정답. 네. 주관식 정답 같은 경우는 0, 1, 마이너스 1 아닙니까? 어느 날은 내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 4점이 나온 거예요. 4점. 55점 만점에 4점이 나온 거예요. 4점. 어떻게 4점이 나올 수 있나 봤더니 그 주관식 난 뭐 풀이 과정 같은 거 안 쓰고 이제 0, 1, 마이너스 1만 나오니까 1, 0, 1, 0 했더니 그날따라 정답이 0, 1, 0, 1로 나오고 다 피해갔구나. 하나로 써야 돼. 다. 0이면 0, 1이면 1로 써야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4점이 나온 거야. 2개 맞춘 거야. 2개. 그러니까 다 1만 해도 그보다 많이 나왔을 거라고. 그랬던 기억이 자, 납니다. 그러면 출제자의 심리를 분석해 봤을 때, 이 5번까지는 오지선다의 경우 몇 번으로 쭉 찍어야 제일 점수가 잘 나옵니까? 딱 오늘 결론 내려주십시오. 그거는 그날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출제자의 심리 분석이 안 되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저는 주로 3번으로 많이 찍었거든요. 괜히 행운의 숫자 같은 거 있거든요. 맞아.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 책을 사실 다 읽으면 너무 좋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권 읽으려고 5권 사거든요. 책은 사실 그렇게 큰 비용이 지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는 것만으로도 따져봤을 때 가격 대비 행복 지수나 만족도로 따지면 책이 제일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출을 좀 줄이려고 책을 좀 삽니다. 일부러. 그래서 5권 정도 사면 그 중에 그래도 한두 권을 읽어요. 많이 읽으면 3권까지도 읽고 5권 다 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내가 경제 지식이 부족해. 이게 내가 방송하는 사람이 경제 지식이 부족하면 되나? 경제 관련 책을 삽니다. 이미 그걸로 나는 경제적으로 그 지식이 생긴 사람이야. 마음의 평화가 그냥 소유해서 오는구나. 그리고 내가 다른 인문학적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인문학 책을 사. 이미 나는 그 지식이 올라갔어. 사는 행위만으로도. 그런 만족감이 좀 있거든요. 책이. 저는 유튜브 시작하면서 딱 2권의 책을 샀거든요. 민주당 DNA 갈아엎기랑 밟아도 되는 꽃은 없다. 오창석 책이랑 박지현 책. 아니 마이너리티 이재명 왜 안 샀습니까? 그럼 이미 있죠. 그건 처음 시작할 때 있었고. 감사합니다. 최근에 산 책. 혐오를 혐오. 그건 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저 지난번에 선물 하나 해주셨잖아요. 이재명 씨. 그거 사장님 많이 어두워지셨어요. 급하게. 산 놈들이 없어, 산 놈들. 다 공짜로 받아간 놈들만 있고, 산 놈들이 없어, 산 놈들. 마이너리티 이재명으로 줬더니 책도 되게 마이너리티. 이름 따라. 메이저 리거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3월 달에 책 나오시니까, 정식 발매 시작하면 한 번도 나오셔서 이제, 아니, 3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그렇죠. 거의 다 가고 있죠.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언제 나오는 겁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3월 정도 얘기했는데 하나 5월 달은 24일이라고 날짜까지 확정하셨는데 여기 3월 달 출판사는 음력이야, 음력. 음력 3월이야. 3월 24일이면 이미 지났고 지난주 금요일이 3월 24일이었거든요. 그러네. 5월 24일에 이제 확정을 해주신 거고 3월은 그냥 3월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차원이 나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 저를 기준으로 이쪽은 다 날짜가 가는 거에 굉장히 촉박하신데 앉아 계십니다. 네. 야, 지금 나는 똥줄이 타요, 지금. 그 상반기 안에 이명박이래. 윤석열 무너진다라고 제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했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김용민이 만나 틀리나 이것만 지금 보고 있다고 사람들이 물러나나 안 물러나나 이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진짜 큰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6월쯤에는 해외로 나갈까. 그 무너진다가 정권이 아니라 건강 상태였다고. 건강은 우기면 되잖아. 사실 멀쩡해 보이죠. 속이 다 문드러졌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 저는 윤석열 씨가 이제 거의 뭐 붕괴 상황까지 왔다라고 저 보고 있거든요. 한일 정상회담 때. 이건 지금 민심이 다 무너지고 있다라는 전 반증이거든요. 또 어디서 그걸 또 보냐면은 전주 보선도 진보당 1등이야, 진보당. 그것도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그야말로 국민들의 예상을 다 뒤엎을 정도로 막무가내 정치를 하고 있죠. 하고 싶은 대로. 네. 그 자기 임기 중에 그 나쁜 짓은 하고 싶은 만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윤석열 정부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정권 재창출일 거예요. 그렇지. 어차피 나는 나쁜 짓을 충분히 할 건데 내 임기 동안에 끝나고 정권이 바뀌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이걸 이제 제일 잘 아니까 어떻게 정권 재창출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목을 걸고 있는데 이 정권 재창출을 할 때 자기가 누구로부터 정권 안보를 보장받을 것이냐. 이 정치적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대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이죠. 사대주의자는 정권 안보를 강대국한테 의존하죠. 당연히. 그 국민한테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선조는 명나라한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믿지 않고 이순신 장군은 싫어했어요. 그렇지. 명나라한테 구원받는 거를 그냥 우리 힘으로 해도 된다. 왜? 자기 백성을 믿고 민족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민적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국민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경멸하고 싫어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권 안보를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럼 유일하게 그걸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강대국입니다. 또는 정순신 장군. 이름이 또 왜 순신이야. 그래서 이제 합법 대첩이 있었죠. 국민적인 반대가 아무리 심해도 그냥 무조건 돌진하는 것은 야 니네들이 아무리 반대해서 내 지지율이 뭐 1%가 되든 10%가 되든 니네들은 상관없고 형님들 미국과 일본이 나를 지지하면 된다. 그래서 나는 미국과 일본이 시킨 것을 다 할 거다. 뭐 이런 자세를 제가 갖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심리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힘을 숭상하는 권위주의자이기 때문에 뒷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큰 힘을 내가 등에 업고 있냐 그렇지 않냐. 근데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약자예요. 무시해도 되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뭐 지지율이 얼마 나오든 간에. 그냥 뒷배만 튼튼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뒷배는 당연히 이제 기시다나 바이든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거기에 목을 거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야 뭐 아유 니네들 떠들어봐. 나는 여전히 여기 형님들이 계시다. 이런 자세로 지금 한일 관계를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그 두려움의 표시군요. 그게 두려움의 표시. 실제로는 그렇죠. 만약에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쪽에 올인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나라를 팔아서라도. 아니 나는 그 우리 와이프밖에 모르는데 뭔 소리 합니까? 천번이고 다시 태어난 여보 사랑해. 난 당신밖에 없어. 뭐 기시다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나는 거기 멀어서 뭐 보이지도 않고 오므라이스도 맛이 별로 없었어. 잠깐 여기 배민 되나 여기? 배고픈데 그 월요일이라서 좀. 그래서 갑자기 들어온 성대모사에 많이 당황하시네요. 원래 이런 놈입니다. 많이 당황하셨어요. 두 번째 아내는 남녀 관계에서의 이제 심리적 의존 문제고 사실상 뭐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불안한 사람이라서 뭔가 자기보다 더 큰 뭔가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뒷배를 계속 찾는 사람인데 그게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한국에서 찾을 수 없는 거죠. 저희가 제일 높으니까. 그 두려움의 표시가 이재명 수사입니까?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왜냐하면 정권 재창출의 최대의 걸림돌.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를 죽이는데 아주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그 1년밖에 안 된 정권이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켰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12구 참사도 있었고 미 대통령 만나서 했던 말들 바이든 날리면 그거 갖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던 윤석열이 일본에 가서는 이건 뭐 일본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바짝 엎드린 자세. 네. 뭐 이거 하나 갖고는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2개 준비했다가 이것도 혹시 몰라 해서 3개, 4개 몇 개를 가서 그냥 안겨주고 왔어요. 어떻게 이런 모습이 연출이 가능합니까? 그게 바로 권위주의 공격자의 전형적 특징입니다.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지독할 정도로 잔인하고 윗사람에 대해서는 지독할 정도로 비굴하죠. 아주 그게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강약 약강의 성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모습이군요. 네. 거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어려서부터 이제 아버지 영향도 있고 하면서 아버지도 무서운데 고모수로 막 때리니까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아버지가 하늘처럼 떠받드는 게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윤석열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일본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높은 힘센 존재 이런 식의 각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을 무시합니까? 윤석열이? 무시하는 거죠. 그 뒷배 믿고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중국에 지금 우리의 수출 의존도가 25%인데 우리의 25% 수출품을 중국이 담당해 주는데 그 만약에 중국이 목리를 부리고 뭐 말하자면은 우리한테 불이익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놓이면 그때 가면 또 그쪽도 힘이니까 힘 앞에 무릎을 꿇을까요? 미국과의 대결에서 어디가 더 세 보이냐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미국 편에 섰지만은 중국이 더 힘이 있을 것 같다 싶으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이 줄어드는 건 자기하고는 상관없어요. 자기가 뭐 망하는 것도 아니고 삼성 망해도 뭐 신경 안 쓸 겁니다. 오히려 삼성이 걱정이죠. 반도체 같은 거 중국에 수출 많이 하는데 이게 막히면 삼성은 걱정이 많겠지만 절대 정권이 보호해 주지 않으니까. 윤석열은 그런 거 상관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누가 세냐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밀리는데 보니까 중국이 더 힘이 세 보이는데 그럼 그 순간 배신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갈아타요. 일제시대 때도 사실 이완용 같은 사람이 그 친러파였잖아요. 원래 친러였어. 친러파였습니다. 그럼 그러다가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이기자 바로 일본으로 친러로 갈아탑니다. 이런 사람들 해방되면 바로 친미로 갈아타죠. 이 사람들은 커피단들 이념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되게 승부욕도 강하고 뭔가 지기 싫어하잖아요. 어쨌든. 근데 일본이랑 미국이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걸까요? 하느님하고 경쟁하면 안 되잖아요. 상상하는구나. 승부를 보는 사람은 같은 레벨이거나 아래지 윗분하고는 승부를 겨루면 안 되죠. 그런 동기 자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신과 경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교안 전도사라고. 황교안 전도사. 그 황 전도사께서는 안녕하십니까. 신과 경쟁합니다. 하나님은 사퇴하십시오. 혼자 보좌 위에서 내려오십시오. 여보, 우리 나 밟을 때 찬송합시다. 고맙습니다. 황교안 진짜 비슷해. 그죠? 황교안, 신과 경쟁하는 사람 황교안, 그리고 정강훈.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까불면 죽어. MC 장원 색소폰 보십시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전도사예요. 전도사면서 장로.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강단에 서서 뭐 설교 인도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톤이 있어요. 쪼가 있어요. 쪼가. 어쨌든 이 많은 국민들이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이 정권 유지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다른 국면으로 좀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이제 나이대가 높으신 고연령층에서 상당히 많은 좀 반윤석열 정서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은? 국민 여론을 감안한다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자충수죠.
그래서 여권 관계자들이나 외교부 쪽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말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윤석열을. 하지 마라. 이건 너무 나가는 거다. 예. 그래도 본인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거거든요. 아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국민 여론은 심각하게 악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서 친일 성향이 가장 강했던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이제 박정희를 꼽을 수 있는데 박정희조차 건드리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윤석열이 다 건드리고 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여론의 악화, 민심 위반 이건 뭐 필연적이죠. 지금 사람들이 막 들들 끓고 있죠. 아니 조금이라도 달래줄 만한 성과가 뭐 눈 씻고 찾아봐도 한 개도 없어요. 아니 뭐라도 받아온 게 있어야 이거 가지고 우릴 텐데 너무 뻔뻔한 게 받아온 게 1도 없는데 미래를 향해서 그 대승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기 뱃속에다 다 받아왔습니다. 그래봐야 오므라이스 하나 돈가스 하나 받아왔잖아요. 스키야키랑. 우리 저 소장님이 또 정치 분석하시니까 이 집단 심리도 많이 또 관심을 갖고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검찰 집단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저 불안한 윤석열. 저 사람과 함께 우리가 몰락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는 검사들은 없을까요? 그런 검사들도 일부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검찰 집단 자체가 워낙 조폭 집단이랑 비슷한. 원래 특권 의식이 아주 똘똘 뭉쳐 있고.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검찰이면 우리는 보통 사법고시도 합격하고 나름 법도 알고 엘리트니까 지적인 사람들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장을 다 깨줬잖아요. 완전 무식한 인간들이구나. 깡패들이구나. 하는 거를 잘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문화 자체가 좀 그런 문화가 이제 지배하는 곳 아닙니까? 상경하복의 조폭 문화 비슷한. 거기서도 또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걸 악용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에서의 이제 죄의식 같은 거, 집단 죄의식, 또 집단적 어떤 집단 죄의식이란 것도 있군요. 그게 생겨나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정신적인 어떤 공황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이 장악하고 있는 패밀리 검찰 집단은 그런 자성의 사고를 못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배제된 사람들이 오히려 형사부 뭐 공안부 출신들 윤석열 사단에 밀려난 검사들은 아마 그런 생각 하겠죠. 만약에요 그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뭐 어떻게든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검찰은 이 집단 심리가 어떻게 발동될까요? 뭐 굉장히 이질적이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뭐 일부는 멘붕에 빠질 거고 뭐 한동훈 이런 분들은 머리 다 벗겨지고 그러겠죠.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머리가 벗겨지다니요. 사과하십시오. 헤어날 수 없는 매력에서 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 인생의 화영연화를 이렇게 마무리하지 마십시오. 놀랬잖아요. 그 대우는 가장 소중한 것일 수 있거든요. 권력보다도. 특히 일부는 저렇게 이제 멘탈이 나갈 것 같고 나머지는요 바로 칼 꽂을 겁니다. 이재명 정권에 아니요. 윤석열한테 죽은 걸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날로 갖다 바칠 거예요. 기리 같은 거랑 칼로 막 이제 윤석열 꽂을 수 있는 막 꽂고 나는 억지로 무서워서 한 거지, 부족한 거지. 이재명 당신 미워서 하는 거 없다. 이렇게 돌아설 놈들이 태반이에요. 그럼 윤석열을 갖다 바치면서 자기를 믿어줘요, 살려줘요 하겠네. 그렇죠. 하이에나 때니까요. 늘 그래왔어요. 그렇게 생존해 왔어.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사실 이 탄핵 국면이라는 아주 특이한 전무후무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이름을 널리 떨쳤잖아요. 그게 많이 좀 인기로도 작용을 했고 그래서 대통령까지 가는데 큰 원동력이 됐던 건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검사가 이제는 없어. 그럴 만한 정권의 반기를 들고 뭔가 할 만한 파워를 가진 검사가 지금은 없죠, 사실. 씨가 말랐지, 씨가. 저 선생님, 얼마 전에 한동훈이 원서 같은 책을 들고 공항을 나갔습니다. 펠레폰네소스 전쟁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국민적 시선을 상당히 신경 쓴다.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연출을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는 이렇게 지적인 사람이야. 네. 원서도 이거. 그게 제가 뭐 상황극 전문가입니다. 자, 제가 상도면서 못하지만 출장 가는데 진짜 싫어. 근데 진짜 저랬을 것 같아. 인중 이거 했을 늘려가지고. 거거든요. 자, 이게 제목이 잘 MC 장관은 구속입니다. 즉각 영장을 발부하겠습니다. 뭘 잘못했다고? 재현한 거밖에 없는데. 머리를 만져? 네가 뭔데 이 자식아? 이 비동이 아니었어요, 근데. 네, 지금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부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낭충이 전쟁 중이에요. 예전에 우리 김영민 목사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이 이제 대학 시절에 한동훈이 친구들한테 나를 너무 멀리하지 말라. 나 파라코 출신이라고 날 멀리하지 말아라. 그 말 자체가 이제 사실은 인정이란 말이에요. 인정받고 싶은 그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인정욕구. 그게 이제 꾸준히 이어지다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이제 나름 이제 자기 극우 세력 내에서 스타가 되자 굉장히 이거에 신경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어요. 그래서 뭐 머리는 모르겠고 이제 옷 같은 거 딱 잘 맞춰 입고 이제 액세서리 차고 칭찬을 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본인이 그런 미적 감각이 좀 있나 했더니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이제 사람들 얘기로는 옛날에는 굉장히 허접하게 입었다 그럽니다. 그래요. 근데 장관 되고 뭐 이제 부상하면서 고용하지 않았을까. 이거 해주는. 아니, 약간 보면 스타일리스트를. 아니, 전문가의 손길이 좀 느껴지긴 해요. 보면 그냥 막 한 스타일링은 아니긴 해요. 넥타이도 세워서 하고. 그리고 마스크 컬러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회색깔 컬러 착용하는 거잖아요. 멋있어 보이니까. 그 회색이 한때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블랙이나 화이트보다. 옷이나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쓴다 그러죠. 그런 거 봤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관심과 인정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목말라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좀 불쌍하죠. 이제 뭐 이제 너 아유 잘생겼다 이런 얘기 해주면 좋아할 것 같은데. 맞아. 맨날 우리가 머리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머리 얘기하면 화낼까요? 화나겠죠. 그렇다면. 아니, 제가 이제 그 탈모 가족이지 않습니까? 탈모 호소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탈모 호소인. 아직은 빠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탈모 호소인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게 탈모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자기가 탈모인 걸 사람들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 먹는 사실조차도 부끄러워하거든요, 사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약 먹는 것도 자신 있게 얘기하고 하는데 그거 넘어서기가 제일 힘들거든. 사실 가발을 왜 쓰겠어? 남들한테 그 탈모라는 사실 자체를 보여주는 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게 잘못은 아니지만 심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한동훈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지금 불안함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이제 관종 같은 행세들이. 아니, 기왕지사 2인자 돼서 지금 떴는데 그걸 잘 활용해서 국민들한테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뭐 좋은 이미지를 심고 이걸 해보고 싶은 거죠. 아니 근데 바보가 아닌 이상 본인도 굉장히 불안한 2인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할 리가 없을 거예요. 아마 언제든 이 권력의 향방에 따라 자기는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을까요? 윤석열만 믿고 있겠죠. 설마 조용히 나한테 이럴 수 있겠는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아니 이상민 끝까지 지키는 거 보면서 우리 코너 이름이 이상민을 이겨라이긴 하지만 이상민 지키는 거 보면서 본인한테도 나도 버리진 않겠구나. 그리고 물어봐야겠네. 윤석열은 절대 자기 사람 버리진 않잖아요. 많이 버리죠. 버려요? 네. 지금은 안 아니 이상민 지키는 거 보면 끝까지 지켜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사람들 버리면 자기가 쓸 사람이 없어요. 윤석열이 인재풀이 되게 좁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못 믿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어서. 주요 요직의 검사가 138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확실한 자기 사람이 아니면 인재 등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탕평책 이런 걸 쓰기가 힘든 사람이죠. 믿고 맡길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는 거지. 그게 어떤 의리와 신의에 의한 행동이 아니군요. 인재풀이 되게 좁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내치고 나면
대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붙잡는 게 커요. 만약 인재풀이 넓으면 바꾸겠죠. 근데 못 바꾸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저기 국민의힘 이제 차기 총선에 검사 출신 30명을 그 내카산으로 내려보낸다 이런 설이 많은데 네. 실제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집 봐서는. 예. 믿을 만한 사람을 갖다 박는다. 그건 결국 이제 퇴임 이후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국힘을 완전 장악하기 위해서이기도 할 거고 당 자체를 완전히 사당화시키려고 네. 그다음에 퇴임 이후의 안전 그리고 완전한 검찰 독재공화국의 완성 네. 이것이 목표라고 저는 봐요. 이 윤석열 정부는 대대로 쭉 역사를 훑어보면 이승만 정권이 경찰력에 의존해서 그렇지. 독재 정치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군사혁명 이후에는 네. 군인들과 예. 정보기관을 이용해서 네. 이제 독재 정치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87년 6월 민주화 운동 이후에는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네. 검찰을 내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그 과도기를 거쳐서 검찰이 부상해서 지금 검찰 독재가 됐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무너지면 이 저희 적폐 세력이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네. 집단이 없어요. 아, 그러네. 하나씩 돌아가면서 다 무너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꼭 붙으려고 할 겁니다. 장기 집권을 위해서, 영구 집권을 위해서 이 검찰 공화국 체제, 검찰 독재 체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관철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 선생님 보시기에 윤석열은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 것 같으세요? 지금 뭐 윤석열이 뭐 생각 같아서는 자기 아내일 것 같은데. 거봐. 진짜네. 야, 내가 후를 꾼 줄 알아? 국민대 박사야 내가. 진짜 김대리님 예측. 나 요거는 내가 성대모사 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야! 여기요 후계자는 접니다. 내가 있는데 어떻게 방자하게 야비하게 어떻게 그렇게 여기는 하세요? 생각을 아니 요즘 하시는 발언이나 행동 보면 윤핵관 저리 갈아요. 가만히 있어봐요. 내는 이 정권에서 충실하게 돕고 있고 하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빼먹을 수가 있어? 어머. 세상에나 진짜 생각도 못한 사람이네. 째째하다. 아무도 시장님을 떠올리지 않는데 어떡하죠? 다음 차기 대선에 후보로 누군데 자꾸 나한테 시장인 그래? 같은 홍씨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쩐지 어질고. 사람이 홍씨가 좋아. 아니, 선생님, 제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믿을 놈이 없다. 네. 내 그 가족, 네. 가족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 그 어떤 두려움의 표시로 김건희를 후계자로 생각한다. 믿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김건희 씨를 믿겠습니까? 믿는 건 아닌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익을 위해서 결탁한 관계지. 뭐 사랑, 우정, 의리 이런 게 그런 거 없죠. 그런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이리떼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경계심, 네. 불신 네. 이걸 가지고 대할 거예요. 거기에다가 힘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인데 누군가를 후계자로 세워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자기가 물러나는 순간 힘의 관계는 역전됩니다. 이것만큼 위험한 상황은 없죠. 그렇지. 그래서 정말로 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그런 사람 자기를 완전히 떠받들어주는 대통령이 돼서까지. 그래서 한번 대통령하고 다음에 자기 또 시켜준다든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면 시켜줄 생각이 없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는 믿는다기보다는 네. 안 시켜주면 이제 혼날 것 같으니까 꽉 잡혀 있으니까. 이혼당할 수도 있고. 이혼당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말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보다 센 사람이고 어차피 지금 현재에도. 그래서 아마 마음속으로는 그냥 아유 우리 마누라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걸 성공시켜주면 또 기원 받겠죠. 예. 또 안전도 보장받고. 네. 확실하게 자기를 지켜줄 사람은 그래도 탐탁지 못한 와중에도 그나마 아내가 제일일 거라는 생각을 할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왜냐면 공모관계에 있잖아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그렇죠. 예. 그럼 김건희 심리는 어때요?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남편을 지켜줄까요? 아마도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지켜주겠죠. 그래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관련 비리가 막 나오기 시작한다. 네. 그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자기하고 선 긋고. 가차없이. 알겠습니다. 자, 여권 얘기를 해봤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사실 성남시장일 때, 경기도지사일 때, 네네. 정말 강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말이죠. 지금 당대표가 돼서는 아주 소통, 화합 행보를 취하고 있는데, 지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네. 당연히 지금 악마화하고 있는데, 검찰이나 언론이, 이런 가운데 포용, 통합 행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좀 아쉽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이 지금의 심리를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심리를. 일단 이재명 대표의 심리가 뭐 과거와 지금이 크게 변할 건 없겠죠. 네. 심리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하고 막 갑자기 뒤바뀌고 그러진 않으니까. 네. 그런데 상황이 많이 다르죠. 조건과 상황이. 성남시장을 할 때의 지금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주변에 이제 수박밭이 없었다. 그렇지. 그때는 자기가 걸림돌이 없었어. 자기가 제일 위고 네. 또 자기가 믿는 이제 측근들 아니면 이제 동료들 하고 야 이거 한번 해보자. 하면 반대하고 막 난리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차게 밀어붙이는 게 가능했던 거죠. 네. 그래서 국민만 보면서 자기 정치를 했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반개혁성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아예 성남 정도야 뭐 알아서 하라 그래. 뭐 우리 이권을 다치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뭐 이런 정도로 터치를 안 한 거죠. 뭐 거기 가서 저기 원래 뭐 민주당 안 되는 곳에 가가지고 시장도 하고 잘하고 있네. 뭐 그래 뭐 그렇게 뭐 변방사또가 뭐 저렇게 한다는데 뭐 누가 뭐라고 그래? 그렇죠. 근데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중심부에 들어와서 그렇지. 민주당 대표가 돼버리니까 대선 후보도 하고. 네, 대선 후보가 되고 그러면 이제는 수박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큰일 났다. 저놈을 쳐내지 않으면 우리도 끝장나겠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 달리 대권 주자가 되고 대표가 된 뒤에부터는 윤 정권과 수박의 포위 협공을 당한다는 측면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걸음걸음마다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지. 기본소득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죠. 내부의적인 힘든 거거든요. 걸을 때마다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과감하게 이 수박들 이것들은 사실상 뭐 개혁 세력도 아니고 그렇지. 민주당에 있을 놈들도 아니니까 끝장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싸우면 좋은데 그렇게 싸우다 보면 얘들은 분당까지 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당이 쪼개지면 그 책임 또 그랬을 때 만약에 총선에서 진다 그러면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상당히 큰 도박이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소극적 행보를 취할 수밖에 없는 지금 입장에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다 좋은데 아버지 그 얘기 계속 하셨어요. 그 얘기했지만 책에서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지를 해준 적이 없어요. 살면서. 그럼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냐면 판이 커지면 전투력이 떨어져요. 그 아버지 자리가 튼튼한 사람들은 판이 커져오면 전투력이 배가 되거든요. 더 용맹해지는데 아버지 자리가 취약하면 판이 커지면 무서워집니다. 실패할까봐. 왜냐하면 아버지도 실패한 인생을 살았고 그런 아버지가 한 번도 지지를 안 해줬기 때문에 마음 아프다. 밀고 나가는 게 좀 약해요. 그래서 판이 커지면서 이재명 대표가 약간 심리적 위축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돼요? 제가 얘기 자꾸 하는 건 이재명 대표 얘기 들으라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주장하는 문제가 있구나 이게. 본인이 알아야 극복이 되는구나. 알고 이제 그걸 통찰하고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고 하면서 이게 극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도 쓰고 방송에서 나와서 그 얘기 좀 하는 거죠. 도움이 되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극복은 가능한 사안인가요?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국민적 지지가 있고 본인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주저하는 것도 있겠구나 생각하고선 과감하게 또 싸우면 그 과정에서 극복이 되는 거죠. 더 큰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너무 심취해서 듣고 있었다. 제가 지금 빠져듣느라고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고려해가지고 후기의 과정을 통해서 잘 새기겠습니다. 수박이 너무나 많은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수박 어떻게 할까요? 먹어야죠, 수박은. 여름철에도 먹어요. 화채 먹어야 돼, 화채. 화채. 사이다가 필요하다. 제가 별명이 사이다 아닙니까? 화채 만들기 적절한 재료인 것 같은데. 진짜 똑같아. 너무 똑같아. 소름이야. 이 손동작도 따라하는 거예요? 네. 손동작 다 따라합니다. 이분은 이래요. 어머. 분당 말씀하셨죠? 분당 좋은 거 아닙니까? 제 지역구 분당 사람이 분당. 고맙습니다. 또 취하셨네. 또 한잔 하셨어요? 아이 진짜. 야 기현아, 내 새끼 니꺼 뭐 된 거 같냐 니가 뭐. 저 새끼 저 성렬이 저 새끼. 지금 대통령한테 저 새끼라고 하신 거예요? 잠깐만요. 전화가 왔어요. 성렬이 형. 형 욕 안 했어, 이 새끼야.
아유, 고마워요. 아이, 개새끼 뒤져라. 집 바꿔 이거 살아야 되냐, 이거. 아니 다음 총선에 분당 공천 받을 수 있겠어요 지금? 아이, 분당이 문제야? 아, 지금 노원도 못 간다. 다음엔 주가 뭘 올리지? 진짜. 본인 지출 중에 주가. 한 번도 안 웃어주시니까. 웃었어요? 이런 거 위축되면 안 돼요. 이번 거 빵 터지셨어요. 네, 빵 터지셨어요. 이재명 대표. 예, 그런 어떤 최근의 신중 행보는 뭐 그런 의미가 있고, 결국 지지자들이 뜨겁게 응원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예. 그 마지막으로 수박들은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이 우리가 이 수박의 정체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민주당 안에 있는 어떤 약간 반이재명 세력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사익 추구형 정치인들이고 그렇지. 기득권들이고 기득권층입니다 한국에. 예를 들면 이낙연 씨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저를 부르셔가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김태영 소장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익 추구형 정치 바로 접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글로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또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이낙연 씨는 금배지 달기에 유리했기 때문에 민주당에 들어온 겁니다. 금배지 달기에 유리했으면 국힘당에 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득권층인데 민주당에 들어오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에 호남 출신이라. 그렇지. 그래서 민주당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자기 금배지지, 이권이지. 그렇지. 뭐 정치 개혁이라든가 국가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 한계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설마 그 사람들이 뭐 당을 깨고 나가겠어? 뭐 설마 윤석열 정권하고 뭐 야합하고 협력하겠어?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했어요, 실제로. 실제로 했어요. 하고 있고 예. 현재 이 윤석열 정권의 정권 재창출의 프로그램은 빅픽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 핵심은 이 수박을 동원한 협곡을 통한 이재명의 제거 혹은 무력화 그리고 총선에서의 승리 그리고 총선에 승리한 거를 이용해서 정계 개편을 하고 내각제로 간다든가 정부집권의 어떤 헌법 개정이든 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러면서 영구 집권 시나리오를 짜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소장님 말씀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지난 대선 때 수박도 선거운동 안 했어요. 선거운동 안 했어. 아마 투표도 아마 그쪽에다 하지 않았겠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반드시 잘라내야 될 싹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사실 지난 대선에서 진 이유는 이재명 후보의 당이 돼야 하는데 이재명 따로 당 따로 이게 다음 선거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면은 그러면 그건 뭐 영락 없이 또 대선에서 지는 거예요. 이기고 싶다면 당과 이재명을 일체화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수박에 대해서 뭐 끌어안고 가야 된다. 이런 발상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 수박과는 선을 그어야 돼요. 근데 확실한 선이 필요하군요. 예를 들면 뭐 너는 수박이고 나는 참외다 뭐 이래서 이제 너희들 친다. 이러면 이거 사람들이 이거는 뭐 탄압이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개혁성이 이제 강하잖아요. 그런 개혁 정치를 내세우면서 분명히 반대할 거란 말이죠. 그렇지. 그걸 가지고 쳐내야 됩니다. 그 국민들한테 호소하면서. 개혁과 반개혁으로. 그러면 설득력이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개혁 정치. 이재명 대표가 자기 색깔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 때 수박 청산도 가능하다. 시원합니다. 그런 확실한 사인은 사실 공천 과정에서부터 좀 부각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공천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그때도 이재명 싫어한다고 공천 안 준다 이런 식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혁적 드라이브 걸어야 돼요. 민주당은 이거 할 거다. 총선에서 이기면. 근데 이거 이제 수박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개혁 공천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봐요. 이제 그만 좀 쉬세요, 이제 선생님. 영감님, 저 좀 못 살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넌 아직도 안 죽었냐? 저 영감 맨날 저렇게 심술 부려요. 대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MB 인사드리고 마무리 하죠. 아니야, 이거 딱 하나만 더. 오늘 진짜 모시고 궁금한 게 지금 전주 보궐선거에서
진보당이 이게 1위까지 해요. 네네. 그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대한정당에 대한 필요성이 국민들 사이에서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힘은 싫고 당연히. 근데 민주당은 개혁을 너무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네. 그러니까 뭔가 좀 개혁 정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한때 이제 정의당으로 이게 쏠렸었죠. 근데 정의당은 알고 보니 이게 윤석열하고 한 통속 같기도 하고. 그렇지. 너무 사익 추구를 하는 정당 같고.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진보당이 이제 다시 이제 주목을 받는 거죠. 가장 가혹한 탄압을 받아왔지만 나름대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고 진보적 정체성을 또 최근에는 국민적 열망을 반영해서 윤석열 퇴진 투쟁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진보당이. 또 플래카드로 굉장한 존재감을 또 보이고 네네.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 이제 국민들이 호남이 어딥니까? 호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진보 성향이 강한 민주적인 입장이 강한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민주당을 계속 밀어줬던 것은 민주당이 잘해서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놈들이 나빠서지. 저놈들이 나빠서. 상대편을 줄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못하면 경고의 신호로 안철수를 밀기도 했고 그렇지.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네. 호남에서. 근데 이제는 뭐 안철수는 당연히 이제 아니고 그렇다고 민주당 계속 밀자니 하는 짓들이 너무 한심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진보당이 상연히 이제 어느 정도 부상할 가능성이 조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민주당은 지금 들끓고 있는 민심을 반영해서라도 더욱 선명한 개혁 야당이 돼야 한다. 네, 그게 이제 길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앞에 해주신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자, MB 인사 듣고 마무리하죠. 수박으로 이행시하겠습니다. 네, 운 띄워드릴게요. 네. 자, 수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박근혜였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